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의미 짚어보고요. 이륜차의 불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대책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상생형 스마트 공장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도 알아봅니다. 이어지는 이슈 토론에서는 연말을 맞아 기부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4일이었죠.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자, 이번 등재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인류 무형유산이 23개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학을 시작으로 판소리, 강강술래, 탈춤, 아리랑, 줄다리기 이렇게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총 22개가 등재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장 담그기 문화가 추가되면서 이제 총 23건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 담그기에 이어서 오는 2026년까지 좀 한지 제작에 관한 이 전통 지식과 이 기술 문화적 실천 이를 주제로 대한 유네스코 등장을 또 하나 추진한다고 하니까 좀 앞으로도 한국의 이제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좀 많이 등재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김치가 아닌 김장 담그기 문화가 등재된 것처럼 장 담그기도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개별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등재가 됐습니다. 좀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한국 전통 음식 문화로는 김장하기가 2013년에 처음 등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에 음식으로는 등재가 된 것인데요. 이 장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그 밥이랑 김치와 함께 좀 한국인의 그 밥상을 책임져온 어떤 기본 양념 아닙니까? 이런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이런 장 담그기가 이제 장이라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재료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 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지식이나 그런 어떤 전통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좀 아우르고 있다고 해서 좀 하나의 문화로서 좀 등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장 담그기 문화가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가 된 그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이제 김장이나 장 담그는 게 각각 집마다 어떤 방법이 좀 다르고 좀 개별적인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마다 각기 다른 장 만들기 방식이 좀 역사와 전통을 이제 어떤 고장마다 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또 장을 담근다는 공동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좀 공동체의 평화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소속감 같은 것들을 좀 조장한다는 점에서 좀 유네스코에서 이번에 좀 높이 평가를 좀 했고요. 이런 장 담그기 이 문화가 좀 한국의 전통 문화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좀 그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또 K푸드가 뜨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전통 장의 위상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특히 전북은 이제 고추장을 비롯해서 발효 음식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네, 이번 등재를 계기로 한국 전통 장류가 좀 K푸드 열풍에 좀 힘입어서 또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국내 대표 장류 브랜드가 이제 청정원이고 이 청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이제 대상그룹입니다. 이 대상그룹이 우리 순천 고추장하고 또 연관이 좀 많이 깊기 때문에 이번에 순천군과 좀 연관을 지어서 유네스코 등재를 이제 기념을 하면서 이제 순창 지역에서 맥을 이어온 이 고추장 만들기 전통 자린의 이 다큐멘터리를 지금 제작을 해서 이제 공표를 좀 했고요. 또 이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이제 생길 수 있었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것이 이 대상그룹과 순천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좀 많이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고 좀 홍보에 좀 힘을 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이륜차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의 불법 운행이 만연하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 이륜차, 오토바이를 보통 말하는데요. 이런 오토바이들의 이제 신호 과속과 신호 위반과 이
뭐 과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도로 위에 달리는 흉기다 이렇게 좀 많이 좀 불명예스러운 좀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군산에서 또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가 이제 보행자를 좀 쳐가지고 보행자 2명이 좀 사망하는 사건이 좀 일기도 했는데요. 뭐 통계를 보면은 이런 보통 오토바이들의 이제 불법 행위로는 번호판을 미부착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요. 그 밖에 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을 훼손하는 행위가 좀 잦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신호 위반이라든가 뭐 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뭐 이런 좀 불법 행위들이 좀 만연해서 운전자와 시민의 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전북경찰청이 이륜차가 가해 운전자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현황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개년간 이제 교통사고 현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390건의 그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32명이 좀 사망을 했고요. 2022년에는 3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2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2023년에는 이제 300건의 교통사고와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좀 집계가 되었는데요. 올해에도 벌써 11월까지 276건의 교통사고가 있었고요. 18명이 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가 좀 교통사고에 좀 심각한 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사망자 수도 많다는 점에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 도로교통법이 좀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교통 건수 숫자는 좀 내려갔고 사망자 수도 내려갔지만 매년 그래도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봤을 때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륜차 불법 행위 좀 단속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처벌도 좀 미약한 것 같고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주위 이제 교통 순찰 경찰관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 자동차들과는 달리 이륜차들은 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신고가 들어와도 제대로 처벌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경찰이 지난 9월부터 11월 까지 이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훼손, 뭐 가리거나 뭐 이런 차들의 오토바이에 대해서 좀 집중 단속을 좀 벌였는데요. 이 문제는 이 집중 단속 기간에는 좀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이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나면 다시 번호판을 떼는 그런 좀 불법 행위가 많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요. 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은 이제 과태료나 어떤 이런 행정 처분이나 또 형사 처벌이 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 처벌 수위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좀 비난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오토바이 운전자들 스스로가 좀 교통 안전을 준수해야겠다라는 좀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의무보험, 뭐 자동차나 이런 오토바이, 이륜차 이런 이제 자동차들의 의무보험은 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뭐 이륜차의 경우에는 최고 30만 원까지도 이제 이 벌금이 이제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런 무보험 이륜차들이 대부분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통계를 보면은 배달 기사의 이런 무보험 차량 비율이 약 40%에 좀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배달기사 10명 중에 4명에서 5명은 무보험으로 도로를 달리는 셈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무보험 오토바이를 이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 라이더는 물론 오토바이에 다친 죄 없는 피해자까지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대기업 삼성의 도움을 받아서 중소기업들이 상생형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주관을 좀 해서 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기업 195개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중에 93.6%가 만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매우 만족한다라고 말한 응답도 63.4%에 달했는데요. 이 만족 이유로는 이 개별 중소기업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주고 또 제조 현장을 또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이 삼성 대기업의 멘토의 밀착 지원 이런 것들이 좀 꼽혔습니다.
네. 스마트 공장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래도 매출 증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 참여 기업 중 20%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고요. 이 매출 증가액은 평균 24억 1천만 원 정도로 꽤 금액이 큽니다. 또 참여 기업의 10% 이상이 고용 인력이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 증가했다고 답하면서 매출액 향상과 이 고용 창출 이 두 마리 토끼를 좀 가시적인 성과로서 잡아낸 것인데요. 뭐 기업으로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매출이 늘고 직원을 더 고용할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얘기고요. 뭐 그 다음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뭐 중소기업 개별 회사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지금 우리 도와 삼성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꼽혔습니다. 자, 전북의 경우 삼성의 스마트형 공장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는데요. 그렇다면 전라북도와 삼성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또 성공 사례가 뭐 좀 초반입니다만은 좀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사업이 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북 중소기업들이 삼성의 스마트 공장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는 좀 전국 최초의 지역 특화 산업입니다. 뭐 이 과정에서 우리 도의 이제 역할도 이제 삼성과 연계를 해서 충분히 있었고요. 그 삼성전자는 이제 전북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과 좀 인력 양성에 관한 좀 노하우를 좀 전달을 해주고요. 또 전북자치도는 3개년간 이 공장들이 뭐 스마트 구축 사업을 좀 만들 수 있도록 260억 원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기술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좀 결합을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손을 전북과 이 삼성전자가 손을 맞잡은 이 사업에서 좀 뭐 사업 결과를 보면은 도내 익산에 이제 위제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위제스라는 기업이 이 스마트 공장 지원 전까지는 연 매출이 약 70억 원 정도였는데요. 작년에는 200억 원으로 증가를 해서 도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좀 꼽히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북자치도가 오는 2026년까지 전북형 삼성 스마트 공장 300개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라북도 얘기는 14개 시군과 그리고 삼성전자와 좀 협력을 해서 2026년까지 이런 전북형 스마트 공장을 300개까지도 늘리겠다. 이런 좀 큰 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스마트 공장 구축 프로젝트가 이제 지역의 영세 중소기업의 어떤 활로를 좀 모색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되면은 생산성을 향상되고 또 디지털을 좀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용 창출에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요새 앞으로 뭐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이 경제 불황이 좀 심각하고 특히 이 전라북도가 좀 많은 발전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전북 내 지역 중소기업들이 좀 새 활로를 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사랑의 온도탑과 구세군 자선 냄비가 연말연시 상징적인 풍경이 된 지 오랜데요. 연말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부 가운데 고향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또 하나의 기부 문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부 문화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상민 처장님,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시행 2년 차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동안의 과정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지역 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부금과 또는 답례품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측면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소멸의 큰 문제는 사실 인구 감소에서 기인하는데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
또 이 관심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관계 인구의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뭔가 이 제도가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2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뭐 1년에 한 650억 정도의 기부금이 만들어지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뭐 한 4억에서 6억 정도 한 해 이렇게 기부금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규모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6억 정도의 기부금, 거기에 이제 답례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놓고 보면 답례품으로 뭔가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한 1억 5천에서 뭐 많게 잡아야 한 2억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기대적 효과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의미를 갖기 어려운 수준의 이제 기부금이 모여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인구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하나 이제 답례품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과 연계되는 기부금 집행 사업이 어떤 지역의 특성을 좀 잘 반영해서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나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무엇을 좀 부분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가 지역 소멸의 대안이라고 하는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정수 의원님, 우리 이상민 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 첫 해 작년 초반 뭐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전라북도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 10월까지 1억 200만 원의 기부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전라북도청만 2,6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자,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행 첫 해에는 뭐 지자체도 그렇고 언론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통해서 뭐 내가 고향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많이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고액 기부를 좀 많이 했던 경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은 조정기인 것 같고요. 근데 다행인 건 기부자의 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액 기부자가 좀 줄어드니까 액수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기부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2월 달에 좀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좀 그렇게 이루어져서 작년만큼의 수준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자체들이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많은 홍보가 더 절실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출향민들에 대해서 접근의 방식이 지금은 제한이 좀 많이 돼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것도 많이 풀려가지고 접근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홍보도 좀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참고로 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경제에서 이제 큰 축을 뭐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초반입니다만 아직 그렇게 확산 분위기가 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정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향사랑 기부 제도하고 지역소멸 대응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2대 입법으로 처음에 이제 그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그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도 일본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 중에 좋은 점, 장점들을 많이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정부하고 여당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협조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현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고 이걸 차차 전 개선을 해야 되고 그 새로운 부분들을 좀 첨가를 시켜야 하는데 첫 번째는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방법이 솔직히 현재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농협을 가서 기부하려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한 20분 걸려요. 뭘 확인해야 되고 뭐 써내야 되고 개인정보 다 해내야 되고 근데 그러지 않고도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부의 한도가 내년에 2천만 원까지 상향이 되긴 하지만 공제 한도도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출향민들이나 출향민이 아니어도 그 지역의 장점과 특색이 있는 지정기부하는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이 지역에서 이런 걸 하는 게 그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갈 거고 이걸 통해서 전북 전체적으로 또 다르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더 지자체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진선 사무처장님. 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뭐 사랑의 온도탑 아니겠습니까? 자, 연말연시를 상징하는 그런 풍경이 됐는데, 자, 뭐 그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모금 추이와 함께 올해 목표액 어떻게 설정됐는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희 사랑의 열매에서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희망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목표액은 116억 1천만 원입니다. 작년과 모금 목표액은 동일하고요. 저희가 이제 24년 동안 그동안 모금 목표액을 계속 달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유일하게 모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전반적인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또 고물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달성을 못했는데요. 올해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불황이라든지 또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다면 또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16억을 목표로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매번 경기가 어려워도 전북 지역에서는 사랑의 온도탑에 항상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좀 아쉽게 목표 금액을 이제 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올해는 뭐 맞습니다. 꼭 그 목표 금액을 채우고 그 이상으로 가야 될 텐데. 자, 그런데 이제 올해 또 경기 뭐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네. 자, 올해 분위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분위기가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불황 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12월 10일 현재 저희가 10억 1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90%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저희가 캠페인으로는 기업 기부보다는 이제 개인 기부가 연중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분들이 이제 십시일반 또 기부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조금씩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무난하게 또 모금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지만은 제도적으로 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3%가 현재 거주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 현 시점에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뭐 먼저 이상민 처장님께서 좀 한번 분석을 해 주실까요? 고향사랑 기부제의 전제는 어쨌든 지역 소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 입법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거주 지역에 기부하는 것을 희망한다. 그래서 이걸 허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이제 기부의 주체가 되는 건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대도시일 텐데 오히려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소득세인데 국세가 오히려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이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명분 있게 가려면 첫째는 인구 소멸이나 관심 지역에 한해서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걸 풀 수는 있겠지만 대도시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대도시에서 시군으로 뭔가 이 그 기부금이 이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의 틀들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자기 지역에 기부를 하고자 하는가라고 놓고 보면 물론 이제 고향도 중요한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더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많이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도시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게 납세 제도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세액공제의 한도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기부의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근데 내가 기부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최소한 어쨌든 인구
감소되거나 소멸되는 이쪽 지역을 했을 때 그런 효과를 보거나 또 그런 지역이 많이 하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그냥 누구나가 다 어디에다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출발, 법의 그러니까 입법 취지에 맞게 가려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한정숙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상민 처장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도 처음에 설계할 때 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반대가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에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상민 처장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회경제 한도를 좀 상향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또 사회경제에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답례품이. 답례품도 좀 상향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부하는 절차, 그다음에 공제 뭐 이런 절차들도 간소화하고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답례품의 이후에도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답례품 작년에 했던 답례품하고 올해 하는 답례품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러지 않은 것도 좀 있는데 그것이 저는 검증하는 단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효용성이 좀 있고 어느 것이 매력적이어서 그걸 가지고도 그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들 거냐, 고향사는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들 거냐 이런 고민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상민 처장님 기부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요. 또 지정 기부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달라진 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달라진 점은 이제 기부 상한액이 지금 500만 원인데 2천만 원까지 확대가 된다. 그리고 지정 기부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업에 지정해서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에 대한 제약들을 좀 줄여주겠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핵심은 다 피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이제 명분적으로는 이제 고향을 살린다 이 부분도 있지만 세액 공제가 확대되는 문제 이 부분을 계속 어쨌든 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전혀 손대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법인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목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근데 법인의 참여를 아직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부금의 어떤 그 확대가 가능하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포함하는 형태의 개선안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노진선 사무처장님, 사랑의 열매 기부자들도 기부를 하면서 뭐 소아암 환자라든지 자립 청년에게 기부를 이런 부분에 이제 기부금을 써달라. 이렇게 지정 기부를 할 수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법이라는 특별 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된 기관인데요. 법에 따르면 기부자의 의도를 충분히 존중해서 100% 기부자가 이제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대상이라든지 어떤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기부하고 싶다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100%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에서 모금한 그 모금액이 그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이게 된 그런 시스템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서 모금된 거는 그 지역에 이제 다 100% 쓰도록 돼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245억 정도 우리 전북 지역에 모금을 했는데요. 배분은 280억이 넘게 배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5억 정도는 저희 이제 중앙에서 또 이렇게 지원한 금액으로 해서 100% 이제 그 지역에서 모금된 거는 지역에서 쓰고 또 플러스 알파로 또 중앙에서 또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한 120% 이상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이제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이 또 저희랑 같이 이제 모금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 시군에서 또 모아진 거는 또 시군을 위해서 100% 쓰여지고 우리 공동모금의 전북지회에서 또 중앙에서 지원한 금액을 또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충분히 이제 110%, 120%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여해 주시면 100% 이상 우리 주위에 이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처장님, 경기 침체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일부 자선단체 일탈 때문에 기부를 망설인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자선단체들이 자금 운영에 투명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이제 기부금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주체의 핵심은 사실은 도덕성입니다. 여기를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기부한 내용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부를 담당하는 기관의 핵심이 이제 어쨌든 신뢰라고 했을 때 뭔가 이게 투명하게 잘 운영돼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쓰는데 사실 어떤 조직이든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도 좀 아픈 상처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제도에 대한 작동들이 뭔가 약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건데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평가나 이런 대안들에 대한 논의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런 제도 운영을 좀 더 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에 대한 공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부에 대한 내역들의 철저한 공개 그리고 배분내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신뢰를 더 많이 쌓아가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시민참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이제 분기마다 교체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금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또 이런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각계각층의 그 시민참여위원님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석 의원님, 자, 기부 답례품으로 선정이 됐지만은 한 건도 선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부 금액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사업을 창출하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답례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그 답례품이 가진 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답례품을 받아서 내가 사용했을 때 효능감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크게 보면 그 기초 지자체에 아니면 그 지역 마을의 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특산품이라고 하는 거에 좀 한정되지 않고 지금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그걸 좀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한 2, 3년 더 정도 진행이 되면 히트를 치는 답례품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그건 왜 히트를 쳤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더 긍정적인 답례품도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기부가 좀 확산되는 영향이 분명히 앞으로 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부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지자체가 많이 준비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 같은 경우도 그 기부금을 전북도 자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전북도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가 각 지역과 마을이 그 기부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지역에 기여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더 많이 지지 지원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전북도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지정기부제라고 하는 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정기부제는 지자체가 많은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그 기금을 모아서 사업을 했을 때 그 효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지역의 발전에 지역의 도움에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변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지자체는 그 지정기부를 하는 사업을 발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가 함께 좀 같이 발굴을 하고, 그러니까 기초 지역 이 마을이 살았을 때 전북도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좀 하면서 고민을 같이 좀 하면
지정기부제라든지 답례품 제도를 통해서 기부가 더 확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지자체들이 서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면서 더 발전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 자, 이상민 처장님, 뭐 우리 이 일선 시군에서도 뭐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지금 많이 내고 또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기부자가 좀 방문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이제 무주군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화재 안전 꾸러미 지원이랄지 약간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어쨌든 관계 인구가 형성이 되고 지역의 정체성이 좀 드러나는 뭔가 이런 형태의 이제 사업은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사업들이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고 이제 이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람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 발달 장애인 야구단이 곧게 문을 닫게 된 상황에서 거기를 좀 지원했다. 그러면 저는 광주 동구에 기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정말 가슴이 좀 뿌듯하고 뭔가 내가 좋은 일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데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뭐 어디가 무엇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대한 특성과 정체성이 기반되지 않으면 그게 한번 돌고 나면 누구나가 다 평범한 의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대한 좀 더 이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청정 부안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한다면 청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제에 뭔가 기부금을 함으로 해서 뭔가 이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끌어올리거나 스토리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생활적 의제도 좋지만 뭔가 지역에 대한 스토리와 정체성을 담은 그래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정말 많이 준비하고 고민해서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노진선 사무처장님,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아너 소사이어티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들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내에서도 참여자가 100여 명에 이른다는 건 나왔습니다.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너 소사이어티는 이제 개인 고액 기부하시는 분들의 이제 모임인데요. 저희가 2007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0호를 달성했고요. 올해 또 6분이 또 가입을 해주셔서 현재 106분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전북 지역에도 특이한 점은 106번 중에 20분 이상이 또 가족 아너입니다. 패밀리 아너라고 해가지고요. 부자, 아버지, 아들도 있고 또 손자, 손녀까지도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따뜻하고 든든한 또 이런 가족들이 또 아너 소사이어티 또 회원으로 가입해서 어떤 나눔 문화 확산에 또 크게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뭐 소액 기부를 할 수 있는 또는 이제 키오스크나 QR 코드죠.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네. 제일 이제 쉬운 게 저희가 이제 ARS 전통적인 기부 방식인데요. 번호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060-700-1212 전화로 하시면 바로 기부가 되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QR 코드도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 지역에 14개 시군마다 이제 QR 코드를 부여해서 QR 코드를 통해서 또 쉽게 기부를 할 수 있고요. 키오스크도 이제 올해 또 우리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도 이제 점차 또 확대될 예정이고요. 가장 쉬운 거는 또 가까운 또 읍면동 주민센터 가시면 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또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시간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 요약하시고 강조해 주시는 대목 그 마무리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사무처장님부터.
이 기부 문화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좀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의의 기대는 기부 문화가 있고요.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 바탕에 있긴 하지만 제도입니다. 그러면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문제, 법인의 참여,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역으로 기부가 내려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거. 그러한 거 없이 뭔가 홍보를 잘해서 뭔가 사람들이 갑자기 선의가 높아져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명분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좀 이해하고 제도에 대한 점검, 새로운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정수 의원님. 연말연시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그 가족과 주변에 있는 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럴 때 그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움에 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좀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게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는데 우리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그 우리 정치권도 함께 좀 노력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그러니까 이상민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제도적으로 했을 때 어떤 효능감을 느끼는 사업들에 대한 발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내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여기에 이런 기여가 되고 이런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어떤 그 배려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지면서 그게 공동체 안에서 그 이타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잘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안에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가 같이 노력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노진선 사무처장님. 기부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70% 가까이가 자원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25%, 전 국민의 25%가 채 안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한 전 국민의 절반, 한 50% 이상이 좀 기부나 이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열매에서도 이제 작년에 그 착한 펫 기부 프로그램 또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과 같이 하는 인구가 거의 1,000만 명이 더 넘어가고 있는데요. 또 착한 그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서 어떤 그런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또 우리 전 국민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계속 발굴하고 그런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저희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따뜻하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과 지역 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인데요. 올해 시행 2년 차지만 초기에 비해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답례품과 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가 절실한데요.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연말 연시가 됐으면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